Y'all know what's crazy about being in Korea is their train stations because tell me why they have these like 영상 속 인플루언서가 금색 벽지처럼 반짝이는 스크린도어를 보며 도대체 이게 지하철인지 호텔인지라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본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이래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다. 미국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일단 본 받아야 할 나라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부자길래 이런 시설을 모든 역에 설치했냐는 댓글이 쇄도하자 뉴욕타임스 기자가 직접 취재에 나섰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 지하철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스 사회부에서 기자를 하고 있는 마리나 쉴즈라고 합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은 공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벽에 등을 바짝 기대고 서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그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죠. 세계 최강 대국 미국 그중에서도 하루 200만 명이 이용하는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으니깐요. 심지어 지난달에만 3건의 푸싱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편집장님에게 보고했을 때도 제가 찍은 사진을 보시더니 안경을 벗어 옆에 두며 심각한 표정으로 심층 취재를 지시하셨죠. 그런데 데스크로 돌아와 고민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 제니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한국을 추천했습니다. 제니는 지난해 서울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은 한밤중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지하철도 깨끗해서 좋은 취재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제니의 말에 호기심이 생겨 바로 검색해보고 놀라운 결과를 찾아냈어요. 한국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후 사고가 연간 33.7명에서 0.1명으로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호주 시드니 사우스웨스트 노선 10개 역에 한국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사고율이 98% 감소했다는 놀라운 성과가 있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거다 싶어 편집장실로 뛰어갈 준비를 했죠. 그런데 시계를 보니 마감 시간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었죠. 초조한 마음에 엘리베이터를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하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망설일 겨를도 없이 잠깐만요 하고 외치며 손을 뻗었는데 다행히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하인스가 재빨리 문을 잡아주었어요. 하인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숨을 고르며 감사 인사를 건넸더니 하인스가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한국 취재에 대한 제 생각을 설명하면서 편집장님에게 한국 취재 승인 결제를 받으러 간다고 말했어요. 지하철 안전 시스템부터 스크린도어의 세계적인 성과까지. 이번 취재로 뉴욕의 지하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에 제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죠. 그런데 하인스는 한국의 세계적인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항공기 사고를 보면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편집장실 층에 도착했죠. 저는 하인스의 말을 뒤로하고 곧장 편집장실로 향했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성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편집장님은 특히 한국의 지하철 푸싱이 영건이라는 통계를 보고 경악하시더라고요. 뉴욕에서 지난달에 3건의 푸싱 사고가 있었는데 정말 한국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건지 빨리 가서 자세히 취재해보라고 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서울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상에는 반짝이는 유리와 강철로 뒤덮인 초현대식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그 수는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많았거든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크라이슬러 빌딩보다 훨씬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마치 미래도시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지하철 입구를 발견하고는 더 당황하고 말았어요. 지하철이 마치 지구 중심부로 향하는 것처럼 땅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계단이 많은 건가 싶을 정도로
한국 지하철은 깊숙한 곳에 있더라고요. 지상에는 하늘로 뻗은 빌딩이 있고 땅속에는 대피동굴처럼 깊숙이 지하철을 만들어둔 것 같았죠. 그렇게 개찰구로 가서 지하철 표를 끊으려는데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 빵집과 옷가게, 액세서리점, 심지어 약국과 편의점까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뉴욕 지하철의 매캐한 냄새 대신 한국 지하철은 달콤한 빵 향기가 가득하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빵집은 지하철 들어가는 개찰구 바로 옆에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제 욕구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들어 군침을 삼키며 빵집을 빼꼼하게 바라보았어요. 무슨 모카번 같은 빵인데 갓 구운 생김새가 정말 정신을 혼미하게 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빵집 앞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얼굴이 하얀 꼬마 여자아이가 바닥에 누워 빵을 사달라고 떼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 동유럽 출신으로 보이는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같았습니다. 순간 아이를 보고 제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공감이 갔어요. 조그만 아이나 철없는 저나 빵 냄새에 굴복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았죠. 결국 어머니도 아이의 성화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빵을 사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신이 나서 플랫폼을 방방 뛰면서 개찰구로 가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 보여 저도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는 기분이 너무 좋은지 엄마 아빠를 앞질러서 지하철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러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죠. 특히 지하철 플랫폼에 내려가면 선로에 떨어지거나 사고라도 날 수 있으니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먼저 가는 딸아이를 여유롭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제가 더 불안하여 뛰어내려가는 아이를 뒤따라갔죠. 그런데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플랫폼에 들어서자마자 상하좌우가 완벽하게 막혀있는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눈에 들어왔죠. 순간 저는 왜 아빠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아이 뒤를 따라갔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 지하철은 지하철이 들어오든 말든 어린이든 노약자든 누구도 선로에 빠질 수가 없는 구조였으니까요.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스크린도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투명한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스크린도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빈틈없이 이어져 있었고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이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었죠. 공공 지하철 문짝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마치 최신식 쇼핑몰의 자동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파리 메트로나 뉴욕 지하철의 안전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고급스러운 스크린도어였어요. 바닥에는 1번부터 탑승구 번호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고개를 들어보니 전광판에서는 다음 열차 도착까지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역시 한국은 IT 강국이고 디지털 혁명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더구나 이런 고가의 설비를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은 물론 9호선을 넘어 경기도, 인천까지 설치했다는 사실에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게다가 한 역사당 34개나 되는 이런 첨단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면 운임이 2만 원은 되어야 할 것 같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1달러 정도로 누구나 이용하고 있었죠. 이렇게 저렴한 운임에도 이런 첨단 안전시설을 갖춘 한국이 너무 대단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죠. 마침 약속 시간이 되어 서울교통공사 장호영 안전관리부장을 만났습니다. 장 부장님은 활짝 웃으며 하루 동안 한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곧바로 제가 오면서 본 한국 스크린도어에 대한 감탄을 전했죠.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도 선로에 빠질 수 없는 완벽한 구조라는 점, 천장까지 이어진 차단벽과 투명 강화 유리로 시야까지 확보된 점, 거기에 세련된 스테인리스 프레임 디자인까지 빨리 뉴욕에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러움 가득히 말했어요.
특히 이런 고급 설비를 모든 역사에 설치하면서도 운임을 1달러 수준으로 유지한 게 놀랍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한국은 이걸 가능하게 한 건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장 부장님은 먼저 제 말을 흐뭇하게 듣더니 휴대폰을 꺼내시더라고요. 화면에는 스크린도어 설치 후 안전사고 통계가 있었는데 최근 한국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호주에서는 추락사고가 연간 33.7건에서 0.1건으로 줄었고 시드니의 경우 전체 사고율이 98%나 감소한 통계를 보여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한국의 지하철이 안전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뉴욕의 푸싱 사고 이후로는 매달 2~3개의 해외 언론사가 취재를 요청하고 있다며 특히 영국, 호주, 싱가포르에서 관심이 많다고 설명하셨죠. 저희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장소로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이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여긴 지상이라 차도 지나다니고 스크린도어도 없는데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득 바닥을 내려다본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횡단보도 바닥에서 빨간 LED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아스팔트와 보도블록 사이에 매립된 수십 개의 LED가 빨간색으로 깜빡이며 보행자들에게 정지 신호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보도블럭 사이 한가운데 있는 그냥 횡단보도에 이런 첨단 장치를 설치했다는 게 두 눈으로 보면서도 정말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신호가 바뀌자 사람들은 여전히 휴대폰만 보면서 자연스럽게 길을 건너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제서야 사람들이 전혀 앞을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처럼 지상에도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었던 거죠. 저는 놀란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면서 장 부장님께 LED 횡단보도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장 부장님은 LED 바닥 신호등의 효과를 설명하시며 보행자 사고가 92% 감소했다는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게다가 휴대폰을 보며 걷는 현대인의 습관을 고려해 직관적인 신호 인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그렇게 한국의 창의적인 안전시설에 감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장 부장님과 대화를 나누며 걷던 중 도로 한가운데의 특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차도에 파란색과 핑크색 선이 차로 한가운데 길게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는 제 질문에 장 부장님은 이건 색깔별 차선 유도선이라고 설명했어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을 위해서까지 색깔별로 페인트를 칠해놓은 한국의 안전 시스템이라고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에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안전하게 가라고 색깔별로 도로 바닥에 색칠을 해놓은 건가 싶었거든요.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안전해지려고 이러는 건가 싶었죠. 뉴욕에서는 기본적인 흰색 차선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빗길 운전이 위험한데 한국은 색깔별 유도선까지 설치했다는 사실이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게다가 파리나 런던의 지하철도 몇몇 구간에만 안전문이 있는 것과 비교해도 한국은 전 지하철 노선에 완벽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고 이제는 지상의 도로까지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였으니깐요. 제 놀라움에 장 부장님은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장 부장님의 설명으로는 한국 국민들은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안전한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장 부장님은 모든 혁신이 한국인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설명해 주었죠. 노면 색깔 유도선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는 설계차장이 LED 바닥 신호등은 33년차 베테랑 경찰이 직접 개발했다는 것이었죠. 뉴욕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관료주의적 절차와 형식적인 회의에 매몰된 뉴욕의 공무원들과 달리 한국의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조직 문화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혁신을 만들어낸 것 같아
한국의 문화 수준도 너무 부러워지더라고요. 결국 이런 조직 문화 차이가 뉴욕과 서울의 안전 수준 격차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횡단보도를 건너 식당에 다와갈 무렵이었어요. 무심히 길거리 옆에 있는 편의점을 보는데 한 남자가 물건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분명 아니었는데 통통한 체격의 한 남성이 편의점 안에서 물건들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죠. 남미 출신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이 걱정돼요. 장 부장님께 혹시 저 사람이 물건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장 부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건 무인 편의점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외국인은 한국의 무인 편의점 시스템이 신기해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중일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나우두였던 것입니다. 제가 장 부장을 멈춰 세우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 호나우두 같다고 가서 인터뷰를 해봐야겠다고 말했죠. 장 부장은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 제 말을 이해 못하다가 편의점 안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는 조심스럽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호나우두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뉴욕타임스 기자라고 소개하자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가족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호나우두는 경호원도 없이 자유롭게 관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선수 시절부터 한국이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안전한 나라로 유명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다고 설명했죠. 한국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제 질문에 호나우두는 지금 이 무인 편의점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답했어요. 그러면서 브라질 같았으면 물건은 물론 금고까지 다 털어갔을 거라며 웃음 지어 보였죠. 그의 장난스러운 표정에서 한국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부러움이 엿보였죠. 장 부장님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진 한 장 찍자고 부탁드렸습니다. 호나우두는 기꺼이 응했고 장 부장님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V자를 그렸습니다. 축구 스타 호나우두도 감탄할 만큼 한국은 지하철뿐 아니라 지상과 지하 모든 곳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나라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월드클래스 선수조차 이토록 놀라워하는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보며 우리 미국은 아직 한국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는 생각에 부끄러우면서 부러운 마음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장 부장님의 안내로 저희는 이번에 지하철 분실물 센터로 향했습니다. 장 부장님은 이곳에 오면 한국 사람들이 남의 물건에 절대 손을 대지 않고 모든 분실물을 온전히 신고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의 분실물 회수율이 82%에 달한다는 놀라운 통계도 보여주셨죠. 특히 현금이나 귀금 속의 경우에도 99%가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분실물 회수율이 18%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믿기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아침에 보았던 그 꼬마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신이 나서 뛰어다니다가 소중한 인형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분실물 센터를 찾아왔는데 오전에 누군가가 인형을 습득해서 깨끗하게 보관했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여기 한국 지하철이 너무 깨끗해서 자신은 놀이터에 안 가고 지하철에서 논다는 거였어요. 특히 스크린도어에 비친 모습과 전광판에서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도 알려주는 다양한 화면들이 신기하고 재밌다고 말하더라고요. 아이는 마치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신나하며 지하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푸싱 사고가 넘쳐나는 뉴욕의 어두운 지하철과 비교하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뉴욕으로 돌아가면
꼭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직접 늦은 밤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역사 안은 여전히 밝고 깨끗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는 어느 사람들 중에 푸싱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플랫폼에는 퇴근이 늦어진 회사원들과 학원을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스크린도어 앞에 그려진 노란 선을 따라 모두가 자연스럽게 한 줄로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 밤에도 펼쳐지고 있었어요. 막차가 들어오자 승객들은 차분하게 탑승했습니다. 누구 하나 서두르거나 밀치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차내에서도 대부분의 승객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내부는 밝고 깨끗했고, 심지어 냉난방기까지 적절히 가동되고 있었어요. 곳곳에 CCTV는 물론이고 비상벨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혹시 모를 상황에도 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시의 혈관과도 같았습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안전 시스템은 물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느끼는 한국인이었어요. 기술이 사람을 억압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던 거죠. 스크린도어, LED 바닥 신호등, 색깔별 차선 유도선까지 모든 안전시설이 인간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죠. 한국의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뉴욕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뉴욕에 돌아가면 제가 본 것들을 상세히 보고하고 우리도 한국처럼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편집장님께 보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히 안전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 도시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미국 LA를 뒤덮은 대형 산불로 수많은 주택이 잿더미로 변한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3층짜리 흰색 건물 하나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집은 폐기물 관리업체 CEO 출신 데이비드 스타이너의 소유로 밝혀졌는데요. 놀랍게도 이 건물은 특수방화, 처리된 석고와 돌을 활용한 한국식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단 하루 만에 한국 건설사들의 7만 건이 넘는 발주 문의가 쇄도했고, 심지어 시카고의 한 부동산 개발사는 진행 중이던 일본식 건축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한국 건설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LA타임즈 기자가 제보한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타임즈의 기자 해나 위스트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기자로 활동한 지는 12년 차이고 주로 사회 문제와 재난 현장을 취재해왔죠. 그런데 이번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제가 취재한 어떤 재난 현장보다도 처참했습니다. 미국 재난 역사상 가장 큰 역대급 피해액이라는 전망과 피해 면적은 서울 면적의 약 4분의 1을 집어삼킬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다가 심지어 지금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끔찍한 재난 속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무너지거나 골조만 남은 이웃 주택들 사이에서 3층짜리 흰색 건물 한 채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저도 이 사진을 보았을 때는 무슨 합성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이제껏 수많은 재난 현장을 수없이 취재해왔지만 이렇게 선명한 차이를 보이는 건물들은 처음 보았으니깐요. 궁금증이 생겨 추적해보니 이 건물의 주인은 변호사이자 폐기물 관리업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전 CEO인 데이비드 스타이너의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기적의 집이 단순히 화마를 견뎌낸 것뿐만이 아닌 이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대피했다는 사실이었죠. 현장 구조대원들도 이 사실에 놀라워했는데 20년 차 베테랑 소방관도 이렇게 화재 현장에서 건물이 완벽하게 보존된 것은 처음 본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하더라고요. 단순히 콘크리트 건물이라서 화재에 버틴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보존 상태였거든요. 이런 특이점들이 제 기자 본능을 자극했고 이 건물의 비밀을 파헤쳐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집장 다니엘 울프를 찾아가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울프 편집장님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심지어 이 건물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소유한 다른 건물들도 비슷한 내구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한인들의 대처 방식이었어요. 한인들은 자신들의 건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다른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었었죠. 울프 편집장은 아무리 봐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며 즉시 현장으로 가서 심층 취재를 해보라고 지시했고 저는 서둘러 카메라맨 데이빗과 함께 취재 현장으로 향했어요. 드디어 취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커먼 재와 잔해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스타이너의 집은 마치 다른 차원의 건물처럼 보였죠. 그때 카메라맨 데이빗이 건물 외벽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스타이너의 집은 불길이 집중적으로 닿았을 법한 부분에서조차 균열 하나 없이 매끄러운 표면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였죠. 가까이 가서 실제로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이 정도로 완벽하게 집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도대체 어떤 건축 자재와 공법을 사용했길래 이런 게 가능한지 무척 궁금해지더라고요. 현장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스타이너의 집 주변에는 망연자실한 주민들이 잔해 속에서 건질만한 살림살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 주민은 한때 고급 저택 마당을 장식했던 바비큐 그릴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가 말을 걸어보니 그는 바비큐가 불타야 하는데 집이 다 타버렸다며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완전히 다 타버려서 잿더미로 변한 집이 나왔어요. 나무로 지어진 집이었는데 그을린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런데 무너진 현관 계단 옆에서 한 여성이 까맣게 탄 액자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녀가 바로 이 집 주인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타이너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거리였는데 이 집과 스타이너의 집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도저히 몰라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망연자실하던 그녀가 멀쩡히 서 있는 스타이너의 집을 가리키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화재에도 끄떡없는 스타이너의 집은 사실 그의 딸 티파니의 한국 유학 경험 덕분이었다고 해요. 원래 스타이너는 폐기물 관리 업체의 CEO로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기업가였기에 고집이 엄청 셌다고 했죠. 특히 폐기물을 관리하면서 일본 건축 자재의 우수성을 말하면서 한국의 건축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일축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딸 티파니가 한국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며 접한 특수 방화 처리된 석고와 돌을 활용한 콘크리트 공법을 설명했다고 했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건물 안전 기준이었습니다. 티파니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해요.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치안과 안전 분야에서 최상위를 기록했고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도 전 세계적 우수성이 입증되었죠. 결국 스타이너는 딸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국식 콘크리트 공법을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전하던 이웃집 딸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역력했어요. 자신의 집도 한국식 공법을 적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던 모양이에요. 더구나 이 지역 대부분의 주택들이 화재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때 갑자기 주차장 쪽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분노 섞인 목소리인 줄 알고 서둘러 그쪽으로 향했죠. 그런데 의외로 그곳에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동양인 남성이 서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며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맨 데이빗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휴대폰을 우리 쪽으로 휙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폭스뉴스의 앵커가 LA 대형 화재의 참혹한 피해 규모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당시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제2의 히로시마가 된 LA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죠. 충격적인 비유에 저와 데이빗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 아래로는 이미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미국 네티즌들은 단순한 비유인데 왜 그렇게 오바냐는 댓글을 달았고 일본 네티즌들은 전쟁 범죄를 자연재해와 비교하다니 끔찍하다며 격분하고 있었습니다. 동양인 남성은 자신을 뉴욕의 부동산 재벌 미츠다 쇼우라고 소개하더니 히로시마는 미국의 일방적인 핵무기 투하로 인한 비극이며 이번 LA 화재는 순수한 자연재해일 뿐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태도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죠. 저희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해 구호 활동이 한창인 보호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체계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중년의 한인 여성들이 따뜻한 김치찌개와 밥을 나눠주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젊은 봉사자들이 담요와 생필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노년의 한인 할머니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서도 손짓 발짓으로 아이들을 달래며 과자를 나눠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인 의사 몇 분이 임시 진료소를 차려놓고 연기 흡입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었고 한인 건물주들은 자신들의 건물 일부를 기꺼이 임시 대피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한인 약국 주인은 필요한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까 미츠다와 마주쳤을 때 느꼈던 불편한 기운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죠. 한인들의 따뜻한 눈빛과 헌신적인 모습에서 데이빗이 말했던 한인 사회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편집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건축 콘크리트 기술과 스타이너의 집이 화재에도 멀쩡한 이유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특히 티파니를 직접 만나 한국 건축공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하고 싶다고 덧붙였죠. 그런데 편집장님이 고개를 저으며 난처한 표정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폭스뉴스의 히로시마 발언을 봤냐고 물어보았죠. 그 사건 이후 지금 일본계 커뮤니티가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일본인들의 마음을 달래는 기사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진실은 한인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피해 지역이 회복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인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보다 이런 진실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죠. 그러자 편집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더니 한인 사회의 활약상도 중요하지만 일본계 커뮤니티가 수십 년간 미국 경제에 기여한 바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의 장점을 다룬 기사를 쓰던지 아니면
차라리 사람들이 궁금해할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편집장실을 나서는데 데이빗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의 지인 중에 제임스 김이라는 소방관이 있다면서. 한국에서 15년, 미국에서 10년간 소방관으로 일한 베테랑이라고 했죠. 순간 머릿속이 환해졌습니다. 두 나라의 소방 시스템을 모두 경험한 그라면 이번 화재의 특이점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면서도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저희는 곧바로 산불 진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데이빗이 알려준 제임스 김 소방관은 현장 지휘본부에서 지휘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김은 현장이 급박하다며 제가 취재하는 동안 같이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취재에 응해주는 그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 중턱까지 올라간 소방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마치 실처럼 가늘고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소방을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맹렬한 불길에 비해 물줄기 힘이 너무 약해 보였어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의 소방 시스템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냐고 물었더니 제임스 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말하는데 그의 눈빛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가장 큰 문제가 LA의 상수도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LA 지역의 상수도관 절반 이상이 50년이 넘은 노후 파이프이며 특히 산간 지역은 70년이 넘은 것들도 있다고 했죠. 결국 녹슨 파이프 때문에 수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상수도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서울의 경우 상수도 누수율이 3% 미만으로 도쿄의 5%, 뉴욕의 15%보다 훨씬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화재 예방 시스템이었어요. AI 기반 예측에 IoT 센서까지 결합해서 화재 발생 15분 전에 경보를 울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듣자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라는 제임스 김의 말을 들으며 문득 이전에 봤던 한인들의 헌신적인 구호 활동이 떠올랐어요.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따뜻한 마음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국의 뛰어난 소방 기술력을 서둘러 미국에 도입하는 기사를 써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재 현장 언덕 아래쪽에서 불에 타지 않은 또 다른 건물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스타이너의 집과 마찬가지로 흰색 건물이었는데 재난 현장 속에서도 멀쩡히 서 있었죠. 이것도 한국식 건축 공법이 적용된 건물인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앞에서 한 젊은 여성이 레이저 측정기로 뭔가를 열심히 재고 있었어요. 더욱 특이했던 건 그녀가 중간중간 측정을 멈추고 지나가는 피해 주민들에게 물과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다가가 보니 그녀는 건물 외벽의 두께와 재질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취재차 왔다고 하자 그녀는 반가운 듯 저를 쳐다보더니 자신을 스타이너의 딸 티파니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뛰었죠. 바로 그 유명한 기적의 집 주인의 딸이자 한국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다는 그 티파니였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웃 취재를 통해 들은 이야기라며 티파니 씨가 한국에서 배운 콘크리트 공법으로 아버님을 설득해 집을 지었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 티파니의 표정이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서
자신은 한국식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어진 집이라 구조만 살짝 그을렸을 뿐 큰 피해가 없었지만 많은 이웃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피해 주민들을 돕는 한편 건축학 전문가로서 앞으로 화재 대비를 위해 불에 타지 않은 건물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언성 높은 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본계 구호센터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 했어요. 현장으로 다가가 보니 히스패닉계 백인 노인이 자신의 거처가 불에 타 무너져 내려 임시 거처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옷은 그을음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하고 있었죠. 그런데 구호센터 입구를 지키고 있던 일본계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이곳은 일본계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인이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등을 돌렸어요. 티파니는 이 광경을 보고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팔을 부축하며 한인교회가 운영하는 대피소로 안내하겠다고 했죠. 그때 한 일본계 주민이 물자가 부족하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오히려 타인을 배제하려는 냉정함이 엿보였습니다. 티파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이런 배타적인 태도가 아마도 최근 논란이 된 히로시마 발언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재난 상황에서는 서로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순간 저는 같은 동양권이지만 확연히 다른 두 커뮤니티의 두 가지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대체로 키가 크고 체격도 컸다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반드시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상의 의견들도 이러한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트위터에는 일본계의 이기적인 태도는 히로시마 발언 때문이 아닌 그들의 본성이라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어요. 특히 한 네티즌의 댓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은 가장 먼저 구조대를 파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본은 단 한 번도 한국에 공식적인 감사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보라. 한국 사회는 인종을 가리지 않고 돕는데 일본계는 자국민만 챙긴다. 이게 바로 두 나라의 명확한 차이다. 라는 댓글이었죠. 이 댓글은 수만 건의 리트윗과 공감을 기록했고 많은 이들이 이번 화재로 한인 피해가 적은 것도 평소 이웃을 생각하는 한국인의 마음씨 덕분이다라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티파니가 올린 한국식 콘크리트 건물 사진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불길 속에서도 멀쩡히 서 있는 건물들의 비교 사진은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한국 건설사 미국 법인 홈페이지는 문의 폭주로 순간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습니다. 하루 만에 7만 건이 넘는 발주 문의가 들어왔다고 해요. 심지어 시카고의 한 부동산 개발사는 진행 중이던 일본식 건축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한국 건설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저는 티파니에게 그녀가 올린 게시물이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을 예상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건축 기술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티파니는 한참을 생각하는 듯 깊은 숨을 내쉬더니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하더라고요. 먼저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건축 분야는 물론이고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그녀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직접 분석한 데이터였죠. 이번 화재 현장에서 살아남은 건물들의 90% 이상이 한국식 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했다는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이 말을 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문가다운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특수 처리된 석고와 돌을 정교한 비율로 혼합한 이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내화성이 3배 이상 높았다는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상세한 기술 데이터들을 보여주더라고요. 티파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건축 기술의 과학적 우수성이 이토록 명확한 데이터로 입증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 귀중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집 기사를 써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런데 제가 쓴 특집 기사를 CBS 과학 전문 기자 마이클 포터가 주목하면서부터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어요. 그는 MIT 건축공학과 연구팀의 실험을 의뢰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식 콘크리트가 1200도의 극한 고열에서도 형태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내부 온도 상승도 효과적으로 막아낸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게다가 CNN과 MBC가 이 실험 결과를 즉각 특별 보도로 다루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보스턴 소방서가 새로 짓는 건물에 한국식 공법 도입을 결정했고 SNS에서는 한국 건축 기술을 향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여기에 한인사회의 따뜻한 구호 활동과 앞선 소방 기술이 더해지면서 LA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인들이 없었다면 LA도 없었다는 말이 자연스레 퍼져나갔죠. 심지어 LA 시의회에서는 도시 안전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었어요. 특히 건축법 개정과 소방 시스템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식 건축 기준과 IoT 기반 소방 시스템 도입이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죠.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 기술이 만든 기적, LA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한인사회의 따뜻한 포용정신이 LA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